이제 가지금 재원 80억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건 뭐죠? 현물출자도 등장하고, 지금 중소기업 통합도 등장하고, 과맥바 등도 등장하고, 막 여러 가지 전략이 녹아들어서 하나의 컨설팅 이제 도구로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금이 어떤 문제가 있고 왜 발생이 됐고 또 가지금이 장부에는 재무상태표에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소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정이자 7억을 정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렇게 많은 효과가 있어요. 인정이자 이렇게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뭐 이런 거, 법인세 절감 이라든지 또 소득세 절감, 사장님 아까 측면에 봤을 때 계산하면 7억 정리하면 당장 원금까지 포함하면 7억 5,900만 원만큼 사장님이 이득을 줘요. 7억 정리하면. 이걸 정리하지 않고 지금처럼 차일피일 계속적으로 미루고 가면 10년 지나고 나면 얼마의 효과가 나오냐면 12억 8,600만 원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금액이 이제 소규모인 경우와 금액이 좀 되는 규모 나눌 수가 있어요. 가지금액 소규모인 경우에는 급여 인상 좀 하면 되겠죠. 월급 좀 올려주면. 아니 배당을 좀 한다라든지 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급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럼 적정 급여 문제가 이제 되겠죠. 적정 급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장님들 만나보면 사장님 급여 500만 원씩 가져가는 사장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사장님 왜 500만 원뿐이 안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급여 많이 가져가 봐야 뭐 세금 많이 내고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죠? 결국은 사장님 허리띠 딱 졸라매서 본인의 소득세는 줄였죠. 그렇지만 이 소득세 줄인 걸 다 어디로 이익이 그대로 있는가요? 법인에 있는 거죠. 법인에 법인세로 다 내는 거예요. 소득세 줄여서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내가 소득세를 내는 구간과 법인세 내는 구간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어디가 유리한지. 그 경계점이 어디냐면요. 연봉 한 1억 2천 정도 되는 지점이에요. 연봉 1억 2천만 원 정도 받아가야 실효세율이 20%예요. 이거 공제받고 뭐 하면은 20%인데 법인세율이 20%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500만 원 받아가면서 가지급금은 한 2, 3억씩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급여를 적게 받아가면서 법인돈 갖다 쓰고 있는데 적격 경무를 못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2, 3억 오는 거 연봉 1억 2천으로 올려버리면 500만 원 원래 쓰던 거 가져가시고 추가로 발생된 게 월 500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가지고 가지입금 상환하면 되겠죠. 이렇게도 가능하다. 소규모일 때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가지입금이 생길 개연성이 높다는 업종 특성상 주로 가지입금이 이제 많이 있는 업종들이 어디냐면요. 제가 다녀보니까요. 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주로 많이 업종 건설업이 주로 많아요. 가지입금이. 이유가 어떤 원인을 불문하고 건설업종이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도소매업 하는 데가 또 가지입금이 많아요. 제가 다녀보면. 그게 기본적으로 안고 있어요. 다녀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계속적으로 그런 가지입금이 향후에도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 연봉을 과감하게 1억 8천, 3억까지 올리라는 거예요. 3억까지 올리더라도 33.3%예요. 실효세율이. 그러면 뭐죠? 결국 가지입금을 만드는 것보다 급여를 올려서 가지입금을 가져가지 않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입금이 어차피 발생될 수 있는 회사의 사장님은 연봉 1억 정도는 자기가 원래 가져가고 1억 정도는 비즈니스를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가져가서 연봉 2억 또 3억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좀 대규모인 경우에는 대규모인 경우. 숫자를 적어놨어요. 임원퇴직금 제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자본금 감소, 산업재산권 활용, 자기주식 취득, 개인자산 법인의 양도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1, 2, 3 숫자를 써놨네요. 1, 2, 3 숫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네? 뭐요?
비용이 적게 들어간 순서로. 사장님이 비용이 적게 되는 순서가 1, 2, 3 이렇게 가장 먼저 검토할 게 1번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2번 검토하고 3번 검토한다 이런 여기 꺽쇠 표시를 해놨어요. 임원퇴직금 제도. 임원퇴직금은 이 사장님 지금 퇴직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인 거고요. 아예 번호도 없는 게 있네요. 위에 저 빨강색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보험 양도. 대표 가족 보험증권 법인의 양도. 저는 항상 물어봐요. 사장님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종신보험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물어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불입해놓은 종신보험이 있는데 왜 물어볼까요? 그 불입해놓은 종신보험을 지금 한 5년 불입했다. 10년짜리를 5년간 불입한 평가 금액을 그대로 어디로 넘겨주면 돼요? 법인에다 넘기면 되겠죠. 그럼 그 법인에서 받을 돈 가지고 그대로 가지금을 상계 처리해버리면 가지금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남아있는 향후 5년은 계약자 수익자 변경했으니까 누가 이어서 가면 돼요? 법인에서 이어가면 되겠죠. 이게 개인 계약에서 법인 명의 계약으로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은 가지금 정리해야 돼요. 보험 양도, 개인 자산, 다른 자산은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돼요. 부동산을 법인에 주면서 가지금 상계 처리한다. 차익이 있잖아요. 시가로 해야 되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게 발생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임원퇴직금부터 쭉 이렇게 좀 볼게요. 임원퇴직금을 좀 보려고 그러면 이걸 봐셔야 돼요. 2015년도에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마지막으로 하고 온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임원퇴직금을 정산해서 가지금 정리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님들 보면 회사를 2개, 3개 법인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2개, 3개 갖고 있으면 대표회사를 2개, 3군데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중에 꼭 한 군데는 대표이사를 내려와도 관계없는 곳들이 있어요. 여건에 보면. 거기는 퇴직 처리하면 돼요. 한 군데. 그렇게 해서 아까 가지금 정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퇴직금 중간정산 해놓은 회사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15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중간정산에 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장님이 그래. 나 2015년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는데 퇴직금 다시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장님들이 꽤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015년도 퇴직금 중간정산하면서 향후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2015년 이제 지금 그게 없어졌어. 그 법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마음이 바뀌었어. 퇴직금 또 받고 싶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한 이유 아니면 정관을 바꾸면 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받으려면 요건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 만나본 대표들 퇴직금 중간에 받아놓은 대표들이 거의 한 5, 60% 넘어요. 지금 다녀보면. 왜? 그때 그걸 가지고 가지금 정리 막 했거든요. 그럼 퇴직금 다시 받게 해주면 좋겠죠. 그 요건을 충족해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면 과거의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중간정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급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두 번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가고 향후 퇴직금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록이 있어야 된다는. 없겠죠. 대부분 없어요. 그냥 지금 이게 전제,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정관 변경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다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먼저 실제 퇴직금 지급이 실제 일어났어야 되고요. 세 번째, 임원 보수계약서를 작성해서 호봉제 증빙을 해둬야 돼요. 네 번째로는 회사 내부 품위기한서를 작성해줘요. 주주총회 결의해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간다라는 이런 내용을 대표이사를 했다 그러면 품위서가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중간정산과 동시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향후에 퇴직금 지급이 없다. 이게 전제 조건이 가정돼야만 중간정산이 완벽하게 된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갖춰두고 이제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연봉제, 과거에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이 없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거죠. 이러한 경우에 다시 퇴직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국세청한테 물어봤겠죠? 그리고 어떻게 서면
답변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받은 사람 앞에처럼 이렇게 받았다는 게 인정이 되면은 된다라고 오케이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2010년 이전의 방식 전환을 하고 전환일로부터 퇴직금 지급을 한다라는 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서가 언제 나와 있어요? 2017년도에 나와 있어요. 반드시 주총의사록이라든지 이렇게 공증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공증이라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일이 발생했냐 안 했냐의 논쟁이 있을 때 이때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절차가 공증이 가장 목적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공증을 대신한 공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뭐냐면 또 내용증명이에요. 내용증명 그날 우체국에서 발송한 날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날에 이 문서가 있었다라는 걸 입증해 주는 게 공증, 내용증명 이런 것들이에요. 그 가능한데 퇴직금 다시 줄 수 있는데 뭐라고요?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이거 앞쪽에서 제가 훑고 왔던 그 내용을 하고 다시 주총의사록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의해야 될 사람 임원에 대해서만 정산하고 특정 임원에 대해서 이사가 있어요. 이사 그때 사장님 이사였어요.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고 다시 부활하는 경우는 특정인에 대한 자금 지원 목적으로 보아서 업무만 가지고 볼 가능성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서류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원들한테 다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됐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장님만 한다라고 적어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데 임원 대상자는 누구누구인데 누구에게는 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을 다 디테일하게 기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누구만 요청을 했다라 이런 내용을 해줘야 된다. 이게 없으면 사장님만에 대해서만 해준 걸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금 이제 여러 번 다니면서 지금 또 합법으로 활용 가능한 게 요거는 여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제 이렇게 해요. 제가 여기 어디였죠? 성남에선가 사장님을 만났는데요. 사장님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집이 강명인데 강남으로 옮기고 싶대요. 강명 쪽인데 강남으로 옮기고 싶은 이유가 이 강명에 살고 있는 집이 기운이 다 됐대. 기운이. 이제 뭐랄까 그 좀 미신을 아주 강렬하게 믿는 분이에요. 82세 되신 분이. 그런데 강명집을 팔고 강남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30억 돈이 부족하대요. 30억 돈이 부족해서 자기가 퇴직금을 받아서 30억을 가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걸 물어보니까 주변에 다 안 된다고 그랬대요.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랬대요. 저는 뭐라고 답을 줬을까요? 안 된다 그러면은 사장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 된다고 얘기했어요. 되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우리예요. 이제 그 전에 되는데요. 사장님이 그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기가 엄청 센 집이랍니다. 그 6.25 때인가 거기 우물이 있는데요. 사람을 그냥 거기다가 집어넣고 매장시켜서 막 이렇게 참수시키고 그런 집이래요. 그 집이. 그럼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으면 귀신들이 밤이면 밤마다 뛰어다녀가지고 사람들 못 살고 다 이사 나가는 집이래요. 집터래요. 그럼 자기는 가서 그런 집에 가서 누가 이제 거기를 가라고 그랬대요. 자기 전 봐주는 사람이. 그 집이 좋은 집은. 근데 밤마다 뛰어다닐 건데 그걸 잘 넘어가면 진짜 죽을 고비를 살아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가서 그 집에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갔는데 자기는 아무 뛰어다니는 걸 못 느꼈대요. 근데 본인의 장모가 한 번 와서 집에서 하루 이틀을 자기로 왔는데요. 하룻밤 자더니 혼비박산에서 가버린. 뭔 밤에 이렇게 귀신들이 뛰어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나고 잠을 못 자도. 갔는데 근데 본인이 그 집에 이사하고 나서 정확하게 가다가 이제 회사에 출근하다가 쓰러졌대요. 쓰러졌는데 자기가 살았대요. 의사가 죽을 사람이 살았다고 그랬대요. 자기는 20대면 사는 걸로 하는 거예요. 대수술하고. 근데 지금 전 보는 한테 가서 보는 그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그랬대요. 이제 이 기가 다 됐으니까 그 집을 빨리 빼라. 빼서 강남으로 가라 그랬다네. 그래서 이사는 강남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겠어요. 사장님, 그럼 빨리 광명에 있는 집을 파세요, 먼저. 파시고, 사장님은 강남에 사고 싶은 집 그 단지에 가서 전세로 들어가세요. 전세로. 그랬더니, 그럼 집을 사는 거 아니잖아. 일단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가면 사장이 무주택자가 됩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자가 되고 난 이후에 1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 주택 구입 목적으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하면 가능합니다. 해줬어요. 그 가능은 해요. 내게 생애 첫 주택도 아니고 집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집을 샀는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냐면 그 회계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회계사 전화해갖고 네 여기 삼성생명에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퇴직금 정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통화 한번 해봐요. 스피커폰을 켤게 하니까 네 그런 스피커폰 딱 눌렀어요. 그러니까 뭐라냐. 아니 여기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강명 집을 팔고 1년 있다가 강남 집을 사면은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 된다고 회계사 뭐라냐면 안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야? 제가 옆에 있다가 아니 회계사님 이게 주택 구입 목적으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분 집이 아니 무주택을 1년간 가지면 그 가능하다고 돼 있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무주택 1년을 되면은 모든 사장님들이 다 그렇게 재테크를 다 하지. 그게 가능하냐고. 상식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법령을 좀 보시고 말씀하시라. 가능합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아니에요. 또 그런 거예요. 생애 첫 주택 구입이 아니고 집 무주택으로 1년만 있던 세대주가 집 구입 목적으로 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한참 하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뭐래? 알았어요. 그러고 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여드렸어요. 사장님한테.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1년간 세대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안 돼요. 본인 명의로 구입하면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배우자 명의로 안 된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어디가 나와 있냐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20이죠. 법인세법 26조에 나와 있는 그걸 좀 볼게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22조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가. 지금 여기가 생애 첫 주택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랑 1년 이상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사장님은 가능한 거야, 안 가능한 거야? 가능하죠, 지금.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장님한테만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라 좀 확장을 해봐, 확장. 확장은 어떻게 확장하면 되겠어요? 사장님 자녀들이 회사에 와 있대요. 임원으로 이사로 등재된 인사는 꽤 있죠. 결혼을 했어요. 집을 사는데 돈이 한 5억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결론. 자녀들의 집을 구입해줄 목적으로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가지급금 해소 방안, 부동산 출자해서 주식 및 양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지땡땡땡 회사가 있었고요. 이제 안을 제가 두 개를 막 보여드리면서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대표는. 이제 회사가 이제 법인이 두 개인 거죠. 법인 두 개인데요. 결국은 여기가 어디가 있냐면요. 여기에 이제 가지금 재원 80억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80억. 부동산을 이제 팔은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을 팔아서 여기다가 증자를 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현금성 자산을 80억을 마련해서 여기다 증자를 하면 불균등하게 증자가 되거든요. 불균등하게 증자가 일어나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자본 잉여금이 생겨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가지고 나오면 전액 다 비과세죠. 법인 돈 전액 다 비과세를 가져와서 가지금을 상환하는 이제 전략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증자를 하고요. 법인의 증자를. 근데 법인의 증자는 누가 들어오냐면 여기에서 관계회사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관계회사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사장님이 대주주가 그대로 돼요. 개인 주주가. 대주주가 거의 7대3으로 바뀌어요. 원래 사장님이 거의 100%였던 100% 회사거든요. 여기가 사장님 100% 회사인데 여기서 80억이 들어오니까 지분이 사장님이 7, 3. 그러면 감액 배당을 하면 70%는 비과세로 가져올 수 있죠. 그 룸을 만드는데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으로 그 현금을 가지고 이제 가지입금을 상환하는 건데 54억을 대표가 확보할 수 있어요. 법인으로 나머지 들어가고. 54억은 바로 뭐죠? 비용 하나도 들이지 않고 가지입금 재원을 확보한다. 그러면서 현금을 이제 마련할 때 두 가지 전략이 있겠죠. 부동산을 처분해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동산을 지금 금매로 처리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그냥 부동산을 그대로 출자하자는 거예요. 현금화 시키지 말고 현물 출자 방식으로 바뀌는 유상증자가 아니라 현물 출자 방식으로 바뀌어서 똑같은 나머지 감액 배당으로 결국은 이 회사가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거나 여기서 이제 나중에 부동산을 처리해서 현금 확보해서 똑같이 54억 간다. 그럼 법원에 인가가 필요해요. 1안과 2안 중에서 사장님 보고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걸 못하냐? 1안으로 가고 싶으면 부동산이 안 팔리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작업을 거치면 부동산은 나중에 팔아도 충분히 가능한데 여긴 전제조건이 부동산 팔아 현금으로 들어가면 유상증자만 들어가면 제한이 된다, 시간적으로. 근데 바로 현물로 들어가 버리면 관계없다. 그러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지입금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기서 등장하는 건 뭐죠? 현물 출자도 등장하고 지금 중소기업 통합도 등장하고 감액배당도 등장하고 막 여러 가지 전략이 녹아들어서 하나의 컨설팅 이제 도구로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찍어도 지금 내용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지금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찍어봐. 이거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래. 그 보면 또 다행이야. 하도 여러 장 찍어놔가지고 나중에 넘어가 버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보고 뭐는 생각해야 돼? 아, 가지입금 정리 규모가 50억이 되는 회사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3안은 지금 현재 13.46% 이제 법인이 가지고 있어요. 양도란, 주식을 양도란, 주식 양도. 주식 양도에서 사장님 개인 거니까 13.4%를 사장이 100% 갖고 있으니까 주식 양수대 상계 처리한다. 이때 대가는 이제 양도세 내야 되니까 세후 28억을 이제 가지고 한다. 그래서 대표 지분을 이렇게 해서 지분 양수도라는 방식이 있는데 3안까지 보여드리는 아까 2안이 선택됐어요. 가장 세금 적게 들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규모가 좀 큰 데는 가지입금 제한하는 그 프로세스를 1안, 2안, 3안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한하고 싶어도 회사 여건이 안 되는데 이렇게 제한 못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상황과 컨디션에 맞춰서 아이디어는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죠. 여기는 가지입금 해결을 지원했을 때 항상 보여준 대표한테 주식 양수 37억에서 67억 정도가 절세가 되고요. 다른 소득 활동 재원 마련 주식 양수도 하는 거에서 101억 정도가 절세가 된다. 가지입금 54억을 해결을 지원할수록 부담하는 세액은 증가하고 법인의 신뢰도도 영향이 있고 주식 가치도 올라가니 상속 증여할 때도 불리하다. 빨리 54억을 해결하자. 지금 내가 54억을 해결해 주면 얼마만큼 사장님이 이득을 받냐? 최소 62억에서 101억까지 본다. 이 방법으로 2안으로 가면 101억이 절세가 되는 거고 아까 3안으로 가면 37억, 1안으로 가면 67억이 절세가 된다. 그러면 어떤 걸로 2안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감액배당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강의하고 넘어왔던 내용 중, 다음 시간 강의군요. 이 내용 큰, 이렇게 이제 사장님이 주택 임대하고 빌딩 임대를 갖고 있어요. 건설회사에서 대표가 82.5%, 가족이 17.5% 갖고 있었는데요. 가지입금을 정리해. 이 대표님은 어디서 했냐면 이 아이디어를 저한테 역으로 제공했어요. 저는 이걸 가지입금 정리용으로 세미나장에 오셨거든요. 가지입금 정리용을 설명한 게 아니라 자산 승계용으로 이걸 설명을 했거든요. 이 개인 빌딩 갖고 있으면 세금 다 나오니까 법인으로 줘서 법인으로 정리를 하면 세금 다 날릴 수 있다. 라고 이 세미나 강의를 했어요. 하얏트 호텔에서.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갖고 뭐라냐면요.
만나자고 그래요. 그 이제 GFC 통해서 왔어요. 가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왜 만나자. 세미나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고 싶다까지만 그 GFC 통해서 왔어요. 세미나에 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좀 갔더니 대표님이 이 이야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넣어가지고 출자 전환해서 승계한다고 했는데 그 돈을 도로 뺄 수도 있지 않느냐. 주식을 받아갔으니까 자본잉여금. 그 비과세라고 이야기하더라. 그 돈을 빼서 가지입금 갚으면 되는 거야. 앞에서 보여드렸던 게 있잖아요. 그 원리를 사장님이 저 세미나 강의를 듣고 그 착안을 한 거예요. 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사장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그것도 되겠던데 저 이야기 세미나 강의 종합적으로 다 들어보니까 자기 가지입금을 10억 그냥 휙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데.